안녕하세요. 저는 배은망덕한 며느리에게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사연을 보낸 6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저도 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커가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매일 힘들게 일해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제 희망을 박살내버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대체 며느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 터지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결혼 2년 차에 큰아들을 낳고 그 뒤로 둘째 딸과 늦둥이 막내딸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늦둥이 막내가 제게 아픈 손가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막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애교가 참 많았어요. 방긋방긋 웃기도 잘 웃고 아무리 불편해도 잘 울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들 막둥이가 벌써부터 효녀라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며칠 안 돼 선생님께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 우리 진영이가 이제 30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이름을 불러도 그게 자기 이름인 줄 모르네요. 같은 반 친구들이 아무리 귀찮게 해도 구석에서 색칠놀이만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 부부도 병원행을 미룰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전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연차를 내고 막내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아이들은 비언어적 행동이나 표현으로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영이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들이 보이질 않네요. 다급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찾지도 않고요. 무리했던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부터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빵긋빵긋 웃고만 있었어요. 진영아, 우리 막내, 대체 네 작은 머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엄마 아빠가 꼭 낫게 해줄게. 우리 진영이 꼭 나을 거야. 남편도 그런 저와 아이 곁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발달장애 진단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전 다니던 공장을 관두고 막내 아이 치료와 케어에 집중했습니다. 행동 치료와 언어 치료를 당장 시작했고 정말 24시간 아이 곁에 붙어 발달에 좋다는 모든 걸 다 시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들의 배려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큰애와 작은애 둘 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아픈 동생과 그런 동생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거든요. 제 남편이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느라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인 일반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도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료비가 상당했습니다. 하물며 저희는 애도 셋이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주중엔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엔 배달일 중에 시급이 높은 편이라는 쌀 배달까지 하며 생계를 혼자 책임졌습니다. 남편은 쌀 배달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체중이 10kg나 빠졌어요. 여보, 당신 요새 잠은 잘 자는 거야? 내가 애들 재우면서 따로 자느라 당신이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살피지도 못하네. 요즘 당신 살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휴, 손도 다트고 혼자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책임지느라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미안하긴. 난 괜찮아. 당신이 종일 애들 셋을 혼자 담당하느라 고생이지. 우리 막내 다 키울 때까진 씩씩하게 버티기로 했잖아. 진영이가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엄마 아빠 부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럼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은 생활비를 버느라 혼자 고생하면서도 오히려 절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산동네로 쌀 배달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일을 쉬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기어코 허리에 파스만 여러 장 붙이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을 더 벌면 우리의 치료를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고생은 몇 년이나 이어졌고 저는 큰애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맞벌이를 하려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때 절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켜 준 게 바로 저희 큰아들이에요. 엄마, 나도 이제 중학생이고 인영이도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돌보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진영이 요즘 오빠, 언니 부르기도 잘 부르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 큰아들은 돈 버느라 바쁜 아빠 대신에 제 고민도 잘 들어주고 동생들도 잘 돌보는 아주 의젓한 장남이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얼마나 잘 챙기던지요.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막내 진영인 치료 효과가 좋아서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엔 초등학교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큰애는 같은 학교 6학년이었는데 선생님께 들어보니 같은 반에서 혹시나 막내를 놀리는 친구가 있으면 큰애가 먼저 나서서 본인이 얘 오빠니까 괴롭히면 혼난다고 엄포를 두기도 했답니다. 정말 멋진 큰오빠죠? 그렇게 전 맞벌이를 시작했고 큰애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막내가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고 항상 픽업을 가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이 조금 늦어졌고 자연히 막내를 데리러 가는 시간에도 늦고 말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학교로 뛰어갔지만 매번 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전 그때부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학교를 다 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물어도 아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급하게 이 소식을 알렸고 남편까지 일을 팽개치고 나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고 날은 어두워져 갔어요. 이러다 아픈 아이를 영영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걱정돼 내리는 빗 속에서 펑펑 울며 아이 이름만 연신 소리쳤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 멀리 빗속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비를 쫄딱 맞은 큰애와 막내였어요. 얘들아, 대체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게. 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 제가 진영이 찾았어요.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비도 오고 혼자라서 무서웠나 봐요. 그네는 우산 쓸 정신도 없이 저만큼이나 간절하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생을 찾아 헤맸답니다. 그날 보니까 본인이 입고 있던 옷까지 막내에게 벗어줬는지 큰애는 그 추위에 티셔츠 한 장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고 막내는 큰애 옷에 둘도 감겨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큰애를 품에 안았습니다. 규민아, 네 덕분에 막내를 찾았다. 잘했다, 잘했어. 동생 찾느라 많이 추웠지? 얼른 집에 가자. 감기 걸릴라. 큰애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빠 품에 꼭 안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오랜만에 아들을 꼭 껴안고 잠도 자고 어리광 피우는 것도 실컷 받아주었죠. 아픈 막내 챙기느라 우리 큰애, 작은애가 아직 어린아이들이란 것도 놓치고 살았네요. 이렇게 우리 큰애가 멋진 오빠인 것처럼 우리 작은 딸도 정말 기특한 딸이랍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었어요. 그런 작은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자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빤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막내를 돌보려면 힘센 사람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빤 쌀 배달하느라 허리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운동을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작은 딸은 그러더니 중학교에 올라가 덜컥 유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작은 딸은 유도와는 전혀 길이 다른 미용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왜 운동을 하고 싶었는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운동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체격이 크다지만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훈련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점점 나이 먹어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막내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오빠도 어렸는데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돕고 싶었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니 사려 깊은 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기특한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잘 자라주어서 큰애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 딸도 미용 기술을 배워 자기 앞가림을 잘 해나갔습니다. 막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자립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세 아이가 모두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자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25년 만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몸을 갈아서 일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저와 만두 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처음 하는 음식 장사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손님이 다 있더라고요. 아줌마, 만두 맛별로 하나씩만 포장해 주세요. 아,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갈비만두 다 따로따로 담아주시는 거 알죠? 예. 아이, 손님 죄송한데 저흰 5개,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달라는 건 설마 정말 만두 한 개씩만 달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럼 뭐 만두를 20개, 30개씩 사가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걸 누가 다 먹으라고? 진짜 장사 한번 이상하게 하네. 지금 만두를 강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다가 되레 화를 내는 손님도 계셨고요. 퇴퇴. 아 이게 뭐야? 무슨 만두 맛이 이래? 아줌마, 나 이거 못 먹겠으니까 당장 환불해줘요. 살다 살다 이런 맛없는 만두는 처음 먹어보네. 생트집을 잡으며 돈을 못 내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손님도 계셨죠. 매일 손님을 상대하며 지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감사한 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당시 저희 가게엔 매일 갓 나온 만두를 지켜보는 귀여운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 손주들이었어요. 둘은 어린 남매였는데 맨날 서로 손을 꼭 잡고 저희 집 만두만 쳐다보며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가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예,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왜 맨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너희 나물 파는 할머니 손주들이라며? 아, 죄송해요. 사실 제 동생이 만두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보고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로 보이는 남자인 여동생 손을 꼭 잡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저희 애들 어릴 때 같아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매번 만두 가게 앞을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랬어? 아이, 그럼 이리 와서 만두 먹고 가. 아줌마가 너희들이 계속 사이좋게 지내라고 주는 만두니까 실컷 먹어도 돼. 앞으로도 만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아줌마한테 와. 아이들은 괜찮다며 가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결국 만두를 맛별로 몇 개씩 포장해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이들은 만두를 받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니 신이 나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가게에 다시 그 귀염둥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손에 이끌려왔더군요. 아이고, 제가 이 애들 할미 됩니다. 애들한테 만두를 주셨다고요? 애들이 만두값도 못 치렀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만두값이고 이건 내가 요 앞에서 나무를 파는데 제일 싱싱한 걸로 챙겼어요. 이따 저녁에 먹어요. 할머니는 검은 비닐봉지 가득 나무를 잔뜩 담아왔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도 만두값이라며 주셨고요. 할머님, 만두값 안 주셔도 돼요.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인데
요 귀염둥이를 보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물 주신 건 우리 애들하고 잘 먹을게요. 싱싱한 나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오신 김에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너희들 만둣국도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할머니는 애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연신 말리셨지만 이미 주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벌써 만둣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도 챙겨드리라고 만둣국 한 그릇을 더 포장해드렸어요. 그날 저희 집에도 오랜만에 간 무친 나물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저희 만두 가게에 손님이 점점 많아졌어요. 만두 맛은 그대로인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할머니가 나물을 사러 오는 손님마다 만두 먹고 가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대요. 저희 부부가 베풀었던 건 겨우 만두 몇 개였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진 작은 마음을 나누면 더 큰 보람과 행복이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아이들도 시간이 될 때면 저희를 도와 봉사를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 나이가 벌써 30줄이었는데 주말마다 봉사에 잘 따라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뒤 큰아들은 여자친구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을 믿었기에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라면 무조건 찬성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사돈과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사이가 좋아 보여 전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예비 며느리네와 비교해 식구가 많은 편이고 아픈 막내도 있다 보니 상견례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안사돈께서 그런 노력을 알아주셨고요. 사부인께서 평소에도 우리 딸을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견례 자리도 직접 식당 예약도 해주시고 메뉴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느라 애쓰셨다면서요. 아휴, 이거 감사해서 어쩌지요? 아닙니다. 귀한 따님을 저희 아들과 결혼시키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지요.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사돈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렇게 자주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도 서로 웃으며 끝났고 이후 아들내외 결혼식도 잘 끝마쳤습니다. 며느린 본인이 외동으로 자라 식구가 많은 집이 부러웠다며 시댁에도 먼저 잘 찾아오곤 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이거 화장품인데 저희 친정어머니 거 사면서 어머니 것도 같이 샀어요. 요즘 얼굴이 부쩍 건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드릴 영양제. 식사하시고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도 시댁인지라 불편할 텐데 먼저 마음을 열고 살갑게 대하는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만두 빚는 걸 배우고 싶다며 식당에 찾아왔어요. 아이고, 만두 먹고 싶으면 내가 어련히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텐데 힘들게 뭐하러 배우려고. 그 일가 만두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솜씨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배워두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네? 며느리가 음식하는 걸 알려달라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웃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며느린 동영상까지 찍어가며 열심히 만두 빚는 걸 배워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한테 만둣국을 해줬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글쎄 만두 옆구리가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며느리가 귀여워 남편과 한참을 웃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만두 맛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팔불출 같은 아들이
어찌나 지 부인 칭찬을 하던지요. 집사람 엄마한테 만두 배워갔다면서요. 이 사람 요리에 소질이 있나 봐. 한 번 배워서 그런 맛을 낸단 말이야? 난 진짜 복 받았나 봐요. 너무 맛있어서 그날 종일 만두만 먹었다니까요. 어이구, 아이 사진 보니까 만두 옆구리가 다 터졌던데 그래도 맛있더냐? 그래, 뭐 너만 좋으면 만두 옆구리가 터지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겠어. 아들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다니 가르쳐준 엄마도 뿌듯하구나. 그 이후로도 며느린 종종 음식을 가르쳐 달라며 절 찾아왔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이렇게 금술 좋은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아이도 가졌어요. 저는 첫 손자가 태어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새 애아빠가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내 자식과는 또 다른 사랑이 샘솟더라고요. 남편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겠다며 술도 끊고 등산까지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애들도 나이를 더 먹어갔고 손자도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거나 먼저 연락을 주는 일은 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애 키우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며느리가 부담 가질까봐 아들한테나 가끔 뭐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는 정도였죠. 아들은 그때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목소리에 부쩍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건 알았는데 이렇게 잘릴 줄은 몰랐네요. 이제 제 나이 41인데 갑자기 다른 직장을 구하려니 너무 막막해요. 그동안 아들은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던 편이라 난생 처음으로 막막하다며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손자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돈 쓸 일이 많을 텐데 참 걱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며느리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직으로 며느리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까봐 전 먼저 나서서 보험도 몇 개나 들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제 딴엔 며느리 생각해서 한 일이 오히려 며느리 망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어머님,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친구분들 모두 다 보험 가입하셨어요. 어머님 최고예요. 저 앞으로 예쁜 며느리 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며느리 실적이 부족할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변에 또 다른 친구분들 없어요? 친척분들도 괜찮고요. 아, 시장 상인회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이번 달 실적이 완전 꽝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애 과자 사 먹을 돈도 없다고요. 저 혼자 외벌이 하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아버님 동창 모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말씀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요즘 실버보험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네가 하도 부탁해서 여기저기 말하고 있긴 한데 다들 내가 전화하면 보험 얘기부터 한다고 이제 내 전화도 잘 안 받아.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가 부탁해서 만두 가게 네 명함까지 났지 않니? 어머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명함 제대로 두신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가게에서 보고 연락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아는데요. 따지고 보면 애 아빠가 실직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주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며느리가 제게 서운하다며 쏟아내는데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부모인 저희한테도 이러는데 하물며 큰아이에겐 며느리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댔을까 싶었어요. 결국 아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배달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배달을 한다고? 너 오토바이도 안 타봤잖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엄만 조금 걱정되네.
걱정 마세요, 엄마. 요즘 배달시키는 사람도 많고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회사 때려치우고 아예 배달업으로 전업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건당으로 받는 거라 열심히만 하면 월에 400도 넘게 번대요. 아들은 괜찮다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하기야 요즘 다들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배달까지 뛰는 아들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뭐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평소 성격처럼 배달 일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아들, 요즘 일은 할만해? 엄마 날씨 안 좋으면 우리 아들 걱정부터 된다. 아무리 일이 익숙해졌어도 항상 운전 조심하고 헬멧도 잘 쓰고 다녀야 한다. 늘 차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안 그래도 회사 몇 군데 소개받아서 이력서 넣어놨어요. 직장 구하면 배달 일은 바로 관둘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헬멧도 잘 쓰고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괜찮다며 껄껄 웃었고 전 늘 그랬듯이 힘든 순간은 잠깐이고 다 잘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도 금방 다시 회사에 입사할 거고 그러면 며느리가 보험 파느라 고생하는 일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희망적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절 기다리고 있던 건 숨막히도록 고통스럽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유독 아침부터 날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날씨를 살피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이따가 한가해질 시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봐야지 하고 여느 날처럼 장사를 시작했죠. 지금도 그때가 가슴이 터질 것처럼 후회가 됩니다. 더 빨리 전화를 해볼 걸. 날씨가 좋지 않으니 쉬라고 아들을 말려볼 걸. 한동안 그러지 못한 절 자책하며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까지 모두 끝마치고 남편과 퇴근을 하려고 서두르던 중이었어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설마 이 밤중에 보험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며느린 전화를 받자마자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그이가 사고가 났대요. 신호 위반 차량이 그 사람을 덮쳤대요. 지금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실이 아닌 듯 갑자기 옆에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죠. 제가 전화기를 떨어뜨리자 남편은 곧바로 전화기를 주워서 며느리에게 어느 병원인지 묻고 경황 없는 절 챙겨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40분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가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아들은 며칠 입원하고 퇴원할 거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아들은 평소처럼 그런 절 안아주지 않았어요. 오열하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절 위로해주지도 않았고요. 전 아직 따뜻한 아들의 몸을 껴안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규민아, 안 돼. 규민아, 엄마 왔잖아. 일어나봐. 이런 게 어딨어.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내 목숨을 드릴게요. 우리 아들은 안 된다. 규민아,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아들은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여동생들을 끔찍하게 챙기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예뻐하던 동생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자식을 먼저 앞세운 고통이 제일이 아닐까 싶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전 40년이 넘도록 기른 아들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3일장을 치르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울기만 했네요. 그런 제 곁에서 가족들도 함께 울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긴 하는데
그 와중에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입간을 하며 저보다 더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곤 어린 아들 하나 남겨두고 허망하게 가버린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싶어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아야, 우리 규민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좋은 곳에 가서 잘 지낼 거야. 하늘에서 우리 가족들 지켜보면서 엄마, 아빠, 동생들 다 걱정 마세요. 여보, 우리 아들 미안해. 내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하고 있을 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규민이 잘 보내주자.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보면 규민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이 없인 저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게 어딨어요. 결국 며느리와 전 울다 지쳐 그 자리에서 혼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듬직했던 아들, 항상 동생들을 먼저 챙기고 모범이 됐던 우리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첫 아기, 그런 아들을 한순간에 떠나보내긴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서도 전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아들의 빈자리에 괴로워했습니다. 가게 문도 아예 닫아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죠. 엄마, 한 숟갈이라도 밥을 드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진영이도 엄마가 이러니까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우리 봐서라도 식사라도 조금이라도 해요. 어? 그래, 여보. 지금 며칠째 죽 한 그릇도 못 먹었잖아. 이러다 당신도 큰일 날까봐 걱정이야. 당신마저 아프면 난 어떡하라고? 남편은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절 붙잡고 기어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자를 본 이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아들 사진을 보며 연신 소주를 들이키며 울기도 했고요. 그렇게 온 집안이 눈물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는 물건을 다 치웠다가도 다시 미친 사람처럼 꺼내서 보고 울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이 지경이니 며느린 또 얼마나 마음고생 중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손주가 그때 7살이었는데 며느리 혼자 얼마나 막막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정도 제가 기운을 차렸을 때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마음고생하다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며느리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저도 아직 슬프지만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다짐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았고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에 아들 물건을 정리할 게 있어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해온 반찬이 상할까봐 얼른 냉장고에 넣고 바로 나와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손주도 유치원에 갔는지 역시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쌓인 설거지가 있길래 좀 해주고 가려고 주방에 20분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깔깔하고 하이톤의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며느리가 왔나 싶어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현관으로 다가갔는데 정말 며느리가 온 게 맞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아주 즐겁게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른 중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린 제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연신 웃으며 남자와 떠들었죠. 당신 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뭐 할 거야? 그걸로 당신 차부터 바꾸는 거 어때? 아니다. 우리 여행부터 당장 갈까? 하와이 가보고 싶다며. 신혼여행 때도 못 갔다고. 내 말이 결혼할 때 그렇게 하와이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혹시 부모님 부담될까 봐 결국 동남아 며칠 갔다 왔잖아.
하여튼 짠돌이었다니까. 사망보험금에 합의금에 이것저것 다른 보험금까지 하면 완전 나 떼부자 되겠는데? 차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여행도 당연히 가야지. 역시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니까. 당신이 한순간에 대박이 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하여튼 운도 좋아.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뭐 나쁜 편은 아니지. 근데 집에 불이 왜 켜져 있어? 누가 왔다 간... 근데 이 신발은 뭐야? 며느린 그제서야 제 신발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집안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죠. 저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며느리 앞에 나섰습니다. 너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지났다고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이 인간은 대체 누군데 우리 아들 집을 드나들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며느린 벌벌 떨며 빌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데려온 그 남잔 눈치를 보더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에요. 너 솔직히 말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우리 아들 몰래 저 남자랑 지금 바람 피고 있었니? 우리 아들은 사고까지 감수하면서 힘들게 오토바이 배달 일할 때 넌 저놈하고 붙어먹고 있었냐고. 너 솔직히 말해. 제가 호통을 치자 며느리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사람은 그냥 친한 오빠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넌 친한 오빠랑 남편 죽은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 상의하니? 집에까지 데려오면서 너 똑바로 말 안 해? 며느린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떨기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며느리가 눈물로 사과를 했더라면 제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며느린 끝까지 제 뒤통수를 때리며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남편 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 집에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와서 쥐잡듯이 잡아야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났고 제가 그 후에 누굴 만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저 사람 남편 죽고 나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람도 아니라고요. 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네 말대로라면 만나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잘 겁도 없이 집에 데려온 거야. 너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그건 어머님이 알 거 없고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절 내쫓으니 제가 이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라고 며느리와 신랑이까지 했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전 너무 당황해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전 곧장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두 전달했죠. 뭐? 새언니가 정말 그랬다고요? 완전 인간도 아닌 쓰레기였네. 내가 당장 거기로 갈게, 엄마. 엄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딸은 정말 택시를 타고 곧장 아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 든든하게 보호하며 당장 아들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다행히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또 나가라며 소리치더라고요. 나가라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 여기 우리 오빠 집이야. 이 여우 같은 게 감히 우리 오빠 집에서 추잡스러운 짓을 벌여?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빠 보고 참은 거야. 지금 나한테 욕했어요? 저 말버릇 좀 봐. 어머님, 딸 교육 좀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집안에 있는 딸들이 다 저 모양이래? 당장 나가세요. 진짜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의 말은 우리 막내딸까지 싸잡아 욕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 들어다 엎어치기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눈 깜짝하고 나니 며느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너랑 그 남자 누군지 내가 끝까지 밝혀내서 우리 오빠 하늘에서 억울할 일 없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너 말해봐. 다음엔 엎어치기로 안 끝난다. 며느린 딸의 기세에 눌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 집에서 나오니 딸이 그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오빠 장례 끝나고 만난 남자라고? 이건 뒷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짧은 시간에 보험금 얘기를 할 정도로 깊은 관계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딸은 운동하던 선배 중에 심부름 센터라는 선배가 있다며 곧장 며느리와 그 남자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될 게 없다더니 의뢰비를 입금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방 그 인간들의 신상 정보와 둘 사이가 밝혀지더군요. 저는 그 남자의 직업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멀지 않은 주민센터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은 남자의 직업과 근무 시간까지 다 알려주더군요. 어떻게 나랏밥을 먹는 인간이 가정 있는 여자 바람을 피워서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내는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책임지려고 그 힘든 배달 일을 하고 사고까지 당했는데 며느린 우리 아들 보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리면서 그 귀한 돈을 낭비하려고 했다뇨.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이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놨겠습니까? 보험금의 합의금까지 몽땅 챙겨서 호의호식하려고 했겠죠.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슴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그 상간남의 근무지를 듣자마자 딸과 함께 곧장 그 주민센터로 쫓아갔네요. 여기 이호준이 누구야?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나와. 이호준 나와. 딸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들은 남자의 이름을 연신 외쳤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누군간 이호준이 저 사람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이호준이란 인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는지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어, 거기 책상 밑으로 숨은 놈이지? 다 봤어 내가. 네가 거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아? 저 사람이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그 여자 남편이 죽자마자 보험금까지 노리는 인간이에요. 다들 저 인간 얼굴 좀 보세요. 저런 인간이 나랏밥 먹으며 떳떳하게 일하면 되겠어요? 저흰 결국 다른 직원들에 의해 주민센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호준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까발리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계속 소리치고 그 인간을 책상 밑에 숨어 나오지도 못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하더군요. 세상에, 이호준 씨 근데 가정 있는 사람 아니야? 뻔뻔하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와이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며느리와 만난 지는 5개월쯤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실직하고 괴로워할 때부터 바람을 핀 거였죠. 저희가 주민센터 밖으로 쫓겨나서도 계속 문 앞에서 소리치자 결국 그놈이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대체 여기서 왜 이러세요? 대개 며느리한테 가서 따져야지. 제 직장에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오냐, 걱정 마라. 너 처리하고 며느리한테 갈 거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장례 치른 지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사망보험금이 어쩌고 합의금이 어쩌고 그딴 소리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결국 주민센터는 발칵 뒤집혔고 전 그걸로 끝내지 않고 바로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제가 목에 건 피켓을 보면서 이호준이란 인간의 실체를 알길 바랬거든요. 제 바램처럼 사람들은 절 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호준 그놈은 모든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분노한 어떤 시민에게 욕까지 먹었다네요. 아니,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나란 일을 해도 됩니까? 이 사람 당장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분노한 시민들은 이호준이란 이름만 봐도 욕을 해댔고
결국 그놈은 주민센터를 간뒀습니다. 이걸로 우리 아들의 복수를 다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듣자 하니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이 걸려 위자료도 꽤 물었다고 하니 그제야 속이 조금은 후련하더군요. 며느리도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왠지 잠잠해서 뭘 하나 봤더니 그 사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며칠 뒤엔 뻔뻔하게 아이를 데려가라면서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순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데려다가 키우세요. 뭐야? 이제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버리겠다는 거냐? 어머님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 됐는데 아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키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안 키우신다고 하면 데리고 살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머님이 키우는 게 아이한테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인 인간이길 포기했는지 곧바로 아이를 저희 집 앞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보험회사도 바로 관뒀다고 하고요.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집에 수시로 외간 남자가 드나드는 환경보단 제가 맡아서 기르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우리 손중 그 사이 얼굴이 떼꾼해져선 풀이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그저 안고 달래기만 했죠. 우리 손준 지금까지 저와 남편이 맡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요즘 아빠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밤마다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엄마가 아빠가 사라지고 나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모르는 아저씨만 집으로 불러서 놀았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재성이 그게 정말이니? 이제 다 괜찮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미한테 얘기해. 우리 아빠 사진도 보고 만나러도 가자. 전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우리 손주 재성이 돌보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우리 막내도 자기 조카인 걸 아는지 둘이 사이좋게 잘 놀더라고요. 어느 날은 재성이를 그렸다며 그림까지 선물했습니다. 재성아, 이거 그림 봐. 너 그렸어, 고모가. 나 고모잖아. 넌 조카고. 우와, 고모, 진짜 나 그린 거야? 고마워. 그럼 나도 고모 그려줄게. 막내하고 손주하고 둘이 마주 앉아 놀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손주부터 데려왔어야 했다 싶더라고요. 막내딸은 자기가 고모라고 재성이를 항상 먼저 챙기고 살피더군요. 그런 둘을 보며 우리 큰아들이 막내 살피던 게 생각나 또 밤새 울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은 흘렀고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네요. 남편과 전 우리 애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걸 알아주었는지 제 말을 잘 따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1년이나 흐르니 종종 며느리였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며느리가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 사연을 보냈거든요. 한때 며느리였던 정아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들어라.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넌 평생 천벌받을 인간이다. 내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 모르지? 내가 매일 물 떠놓고 너 제발 망하라고, 제발 잘못되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고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네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넌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까. 너의 업보는 항상 널 따라다닐 거야. 그러니까 부디 평생을 반성하고 살길 바란다. 네 아들은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 평생 볼 생각은 말고, 아이가 다 커도 절대 연락하지 말고 다신 보지 말자. 제발 며느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